자, 안녕하세요. 네, 이익래입니다. 자, 7, 8월 이제 그 수업 전에 이제 인강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알아서 우리가 여기서 처리를 하실 텐데, 인강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직강 듣는 분들은 요게 이제 내 메일이고 이게 내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이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는데, 이름, 아이디, 연락처 요 세 개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절대 비밀번호 보내시면 안 돼요. 가끔씩 비밀번호까지 친절하게 보내주시는 분들인데 비밀번호 보내주시지 마시고, 요거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수요일날 수업에 우리가 교과교육론 내가 이제 강의 후 이제 특강을 할 건데, 2021, 2022, 2023 3년도 거를 내가 5, 6월에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따로 안 할 건데, 안 들으신 분들한테는 저때 이제 촬영했던 부분들을 이걸 열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할 거고,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인강 업체에서, 티치스파에서 알아서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하게 되면 계속 보는 게 아니라 기간이 보통 있어요. 기간이 보통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보셔야 돼서 그 기간 내에 이제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화를 하지 않을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화를 안 할 건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혹시 요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이디가 잘못되면 거기서 이렇게 열어주지를 못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때 대비해서 연락을 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워버렸는데, 방금 전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카톡으로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시면 좋겠고, 특히 인강 듣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강, 해석학 5번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라고 이렇게 카톡으로 오는 경우에, 내가 외부에 있으면 확인을 못 해요. 확인을 못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어떤 경우가 제일 좋냐면, 그 문제인데 이왕이면 문제를 사진으로 이렇게 찍으셔서 카톡으로 보내주면, 내가 외부에 있을 때 즉각 답이 되면 즉각적으로 답을 드릴 거고, 답이 즉각적으로 안 되더라도 이제 확인이 빨라지니까 답변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내가 읽어봤는데 즉답이 좀 곤란해서 나중에 해야지라고 말했다가 나중을 내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시지 말고, 한 이틀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네 그러면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인간아 답 좀 해줘라고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내가 이제 분명히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만 참고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수요일 날은 이제 해석학 영역으로 이제 보통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해석학, 미적분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일 날 수업이 지어지고요. 목요일 날 수업은 이제 대수 영역이라고 그래서 정수론, 선형대수학, 현대대수학, 이산수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7주 동안 내가 이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7주 동안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아까도 말했듯이 2021, 2022, 2023년을 제외하고 2020부터 거꾸로 2020, 2019, 2018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한 한 주에 한 번에 이제 1년치라면 한 보통 7문항 정도가 되는데, 6에서 7문항 정도는 내가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넘어가다가 지금 이제 계획은 2014년도까지는 계획하고는 있는데, 객관식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객관식은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더 벌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라카토스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라카토스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들이 또 나오게 될 때, 유사한 이론이면 그냥 이론 설명은 없이 문제 해결로 이렇게 바로 넘어갈 거고, 라카토스 얘기긴 얘기인데 기존에 설명된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다시 부연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021, 2022, 2023년도에 해설했던 내용은, 그때 이론 설명을 했던 부분들은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 수업할 때는 하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로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중복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학 부분부터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목차를 들으실 때 유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목차는 수열의 수렴성, 연속함수, 도함수와 테일러 정리, 적분 가능성과 이상 적분, 급수와 몇 급수, 함수열과 함성급수 이렇게 이제 6개 영역으로 나눠놨는데 이게 이제 그 이론반 수업이 아니에요. 이론반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제 들어갈 수 있냐면 수열의 수렴성 문제를 넘어가는데 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도함수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뭐 적분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고 연속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수열의 수렴성에 집중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수열의 수렴성은 수열의 수렴성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것과 연계시켜서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열의 수렴성부터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중등학교라고 해도 사실은 고등학교가 됩니다만 중등학교에서는 무엇에 초점을 두냐면 수열의 극한값에 초점을 둬요. 이게 그런데 해석학에서는 극한값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얘가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과정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미 나왔다라는 것 전제 중에 이 결과가 나오는 과정, 근거, 이것이 여기에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이 타이틀을 수열이라는 이름으로 안 붙이고 수렴성이라는 말을 여기다 타이틀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열의 수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건데 이 수열에 대한 수렴은 정의가 있을 것이고 이 정의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으로 나오는 내용이 코시 수열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 코시열과 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극한값이 주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다루는 것이고 얘는 극한값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시열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축소적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코시열을 이제 체크해 보는 것이 하나의 내용이 되고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극한값을 모르는 과정에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을 이용할 수 있냐면 부분 수열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할 수 있다.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는데 정의에서도 물론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의에서 말하는 건 모든 부분 수열인데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특별한 부분 수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 수열이 아니래도 이것이 우리가 코시 수열에 대한 장점에 이제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부분 수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상극한과 하극한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수열을 이용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임의의 부분 수열이 특정한 값을 수렴할 때예요. 그럼 모든 부분 수열인데 모든 부분 수열을 우리가 찾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쓰지가 않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짝수열과 홀수열의 극한값이 같으면 원수열의 극한값이 같다라는 뜻의 원리가 있다든지, 또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문제. 그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1, 2, 3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인이나 코사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모듈러 4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네 가지 경우에 모든 것의 극한값이 일정하면 우리는 수렴하는 수열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데, 얘는 이제 그러한 특별한 모델이 아니면 부분 수열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수열은 보통 대우로 더 많이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면 얘는 발산한다. 또는 여기에 특정한 두 부분 수열이 있는데 극한값이 다른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뭐다? 발산한다. 라는 뜻의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고, 이 부분 수열에 대한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의 내용이 됩니까? 볼차노? 바이에르스트라스의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유계인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라는 원리를 이제 이용하는 게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극한과 하극한은 불편합니다. 일단. 그래서 상극한과 하극한이 수렴하면 상극한도 존재하고 하극한도 존재해서 둘의 값이 같습니다가 필충 조건에 대한 이론인데, 두 개를 구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구해주지는 않는데, 문제 내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상극한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극한을 이미 구했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한테 뭘 구하라는 뜻이 되는 거냐면 하극한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상극한과 하극한의 값이 불일치하면 발산하는 거고, 일치하면 뭐가 된다? 수렴한다라는 논리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열의 수렴성은 필충 조건으로는 정의를 포함해서 네 가지 내용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에 대한 내용으로는 단조 수열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증가 수열 또는 감소 수열에 무엇을 통하는 거예요? 위로 6의 아래로라는 6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증가 플러스 6의 인 수열이 되면 수렴한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극한값은 무엇의 문제가 된다? 수열의 상한의 문제가 됩니다라는 뜻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감소 플러스 6회가 되면 얘도 수렴하는 수열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극한값은 하한의 문제가 되는데, 얘네들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엇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돼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 부분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굳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많이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코시열을 이용한다든지 단조 수열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단조 수열을 이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 제일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 유계라든지 이런 거를 풀 때 양수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산술 평균은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이용하는 게 보편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다루는 문제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냐면 급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급수를 이용하면, 다시 말해서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무엇으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기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앞에서도 말했듯이 얘네들은 필충 조건의 문제는 아니에요. 필충 조건의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논리보다는 직관이
조금 더 앞서가는 형태가 되고, 이 급수 문제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이 비판정법을 이용한다든지 금판정법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기타 등등의 판정법들이 여기서 적용이 되겠죠. 판정법들을 이용해서 얘기가 된다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열하면 자동적으로 수렴하면 수렴하는 수열이면 무엇이 된다가 돼요? 수렴하면 유계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무엇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이 말을 이제 하는 이유는 유계가 아닌 수열은 무엇한다? 발산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칠판에서는 이 내용들이 주로 이제 객관식과 주관식에서 많이 이용이 됐는데, 주관식에서는 지금 말한 두 가지가 제일 많이 활용이 된 거예요. 두 가지가 제일 많이 활용이 됐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순간순간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파트를 그 수열이라는 타이틀보다 수열의 수렴성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수열의 수렴성을 이제 이해하는데 우리가 보조적인 개념으로 이용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실수계라는 개념으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학교 수학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실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 가지 공리, 세 개의 공리를 이제 세 개의 공준을 갖다 공리 공준을 만족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이제 무엇이 되는 거냐면 체의 공리, 그 다음에 순서 공리, 그 다음에 완비성 공리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실수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용되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뭐가 돼요? 아르키메데스의 정리, 그 다음에 실수의 조밀성, 다시 말해서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유리수도 존재하고 무리수도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제 이용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연수의 무엇의 문제? 정렬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배경적인 지식이 됩니다. 배경적인 지식이 되고, 이 내용들을 얼마든지 함수열의 문제로 전환을 시켜주게 된다면 그때 그것의 문제들이 이제 곧 무엇과 연관이 되는 거다? 함수열의 문제로 전환이 되는 순간 연속의 문제, 미분 가능성의 문제, 적분 가능성의 문제들이 모두 다 이 이론에 다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와 같은 형태에다가 얘기가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루실 때 해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용하시든 간에 상관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서 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완비성 공리라는 것은 실수 전체 부분 집합에 대해서 얘가 무슨 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이 위로 유계면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상한이 존재한다가 돼요. 근데 이제 거의 쓰이지는 않지만 공집합의 상한은 뭡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눌렀는데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데, 얘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걸 쓰는데, 요거를 쓸 때는 특별한 형태가 되고, 우리가 특별한 말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을 구간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간으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뭐가 돼요? 플러스 무한대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론적 확장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종종 나와서 이건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이제 이 샵이란 기호가 논리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첨가시키는 경향이 있냐면 무한대를 첨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왜 무한대를 첨가시키면 안 되냐면요. 일반적인 이론에서 실수계에서 A 더하기 A가 A인 A는 뭐밖에 없습니까? A 더하기 A는 A가 되는 A는. 실수에서 A 더하기 A가 A면 A는 0이죠. 그렇죠? 그런데 무한대는 0도 아닌데 뭐가 됩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돼서 무한대가 들어가면 실수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는 쓰지 않냐면 무한대라는 것은 집어넣지 않습니다. 영역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건데 왜 무한대를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이제 무한대가 뭐가 되냐면 무한대분의 1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식 사고를 하면 뭐가 됩니까? 0 그러는데 무한대분의 1이라는 말은 없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한대는 뭐가 아니다? 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없는데 극한적 사고로 무한대분의 1은 x가 무한대로 수렴하면 x분의 1은 0으로 수렴한다. 이런 논리를 쓰는데 그냥 이 수렴한다는 말 다 무시하고 그냥 무한대분의 1은 0 하고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확장된 곳이 가끔씩 나오는데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해석학보다는 오히려 위상수학이라든지 복수함수론이라든지 아니면 대수라든지 이런 데서 형식적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도입해서 쓰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무한대를 집어넣고 나는 이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한다면 이때 무한대는 아까 말한 대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고 무한대분의 1은 0이고 물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는 있다. 근데 그때는 무한대분의 1을 그냥 우리는 뭐로 받아들인다? 0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공집합이 아닐 때 아래로 6이면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하한이 존재하더라. 이런 뜻의 문제죠.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x보다 더 큰 뭐가 존재한다? 자연수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여기서는 쓰지는 않지만 이 말은 말을 바꾸면 그래서 자연수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뜻으로도 이제 번역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논리가 요겁니다. n분의 임의의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n분의 1인 x보다 작은 자연수분의 1이 존재한다. 이런 논리가 이제 대표적인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로 이제 사용하면 되겠고요. 조밀성의 원리는 임의의 두 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존재한다. 또는 임의의 두 수 사이에는 무리수가 존재한다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의미는 뭐로 번역하는 거냐면 A가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에 A가 있으면 A로 수렴하는 유리수열과 A로 수렴하는 무엇은 반드시 존재한다? 무리수열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뜻이 이제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쪽 문제를 이제 잠깐만 이제 다시 와서 볼게요. 아까 부분수열 얘기를 할 때 내가 이제 부분수열을 두 가지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짝수열과 홀수열이 똑같은 알파로 수렴한다면 원수열도 알파로 수렴한다. 또는 뭐 내가 모듈로 4에 대해서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3인 것들이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면 수열도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임의의 무리수열과 임의의 무리수열이 알파로 수렴한다든지
임의의 무리수열이 알파로 수렴하면 원순열도 어디로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리수열과 무엇으로 우리가 또 거꾸로 논의해 줄 수 있다. 유리수열과 무엇을 이용해서? 무리수열을 이용을 해서 이것의 문제를 논의해 줄 수도 있다가 돼요. 그러면은 얘는 언제 이용되는데요? 그런데 얘는 이용되는 게 그냥 뭐 머리를 안 써도 출제위원이 언제 무리수일 때는 어떤 값, 유리수일 땐 어떤 값이라고 이미 문구 안에서 주어져요. 아, 그럼 이 문제는 짝수열, 홀수열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유리수열과 뭐를 이용하래요? 무리수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뜻이구나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게 존재한다. 존재한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존재성은 고민하지 않고 문제를 다뤄도 되는 거구나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장 안에는 이제 무슨 뜻이 들어가 있냐면 임의의 유리수 R 다음 수는 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무리수도 그 다음 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을 이제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직전자, 직후자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유리수와 무리수의 특징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요 내용을 이제 지울게요. 이제 실수의 해석학에서 말하는 건데, 해석학에서 xn이 x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거를 생략하고 쓰기도 하죠. 그래서 xn이 x로 수렴한다. 이 말의 뜻은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를 해서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x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더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은 이제 가끔가다 고민하는 분들이 등호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유한계의 항을 제외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유한계의 항을 제외시키는 거니까 K가 유한이면 K 플러스 1도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유한이니까 등호는 이렇게 중요한 표현이 아니다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임이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얘가 이렇게 표현해도 이론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입실론보다 적거나 같다라는 말이 나와도 이론적으로 틀리지는 않는데 왜 적거나 같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느냐, 왜 얘를 안 쓰고 적다라는 말로 쓰느냐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일관성 때문에 그래요. 일관성 때문에. 그리고 이 문장을 다시 바꿔보면 위상에서, 보통 위상에서 따져주면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보통 위상으로 따진다면 xn은 x의 입실론 근방에 포함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이게 해석학에서 이제 이용이 되고요. 위상 공간에서 이제 논의를 하면 미안한데 노트를 위아래로 쓰셔도 되는데 위아래를 쓰면
둘을 비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공간을, 여백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고, 좌우로 쓸 수 있으면 좌우로 쓰시면 좋습니다. 다 이제 말하냐고. 사실은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자, 위상 공간에서 얘기를 하면 xn이 x로 수렴한다. 이 말이 들어가면,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 뭐 이 표현을 써줘도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죠. x를 포함하는 모든 무엇에 대해서, x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xn이 어디에 들어간다? g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이 표현으로 이렇게 써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뭐 이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모든 열린 집합이라는 것을 위상에서 x의 국소기저라는 멤버로 바꾸어주면 조금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은 여기서는 극한값은 유일하다인데, 위상에서는 극한값은 유일하지 않다가 되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유일성을 보장받는다,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위상에서는 원소와 원소 사이에 순서 관계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순서 관계가 없다라는 말은 유계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학에서는 유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유계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위상에서는 유계라는 개념 자체가 뭐다?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요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저런 말을 쓸 수가 없다. 쓸 수 없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리 공간이에요. 거리 공간에서 xn이 x로 수렴한다. 요것의 뜻은 이것의 정의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하는데,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x와 xn의 거리가 무엇보다 적다? 입실론보다 적더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유클리드 거리죠? 오케이. 이 표현 대신에 요거를 요렇게 바꾸기도 하죠. 이 말은 요 볼이라고 해서 x와의 거리가 무엇보다 작은 원소들의 모임, 입실론보다 작은 원소들의 모임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얘네가 일반적으로 전부 다 무슨 집합이에요? 열린 집합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열린 집합, 얘도 무슨 집합? 열린 집합이니까 여기도 일관성을 가지려면 무슨 집합이 좋다? 열린 집합이 되어야 일관성을 유지를 시켜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등호가 들어간다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우린 등호를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와 같이 얘네들은 극한값이 존재하면 극한값은 유일하고, 여기에서는 순서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계 개념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엇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유일하지 않더라 그랬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T2 공간이라는 것이 되면 극한값은 어떻게 존재한다? 존재하면 유일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열의 수렴성이 이제 해석학적
위상적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물론 역사적으로는 해석학적인 데서 출발한 거예요. 출발한 거고, 나중에 이제 이게 위상적이 오늘날과 같은, 이와 같은 두 번째, 오늘날과 같은 게 이제 두 번째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과 같은 위상적 사고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칸토르 이후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내가 이제 칸토르라고 해서 혹시 이걸 이제 칸토라고 읽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은 칸토가 맞는 거고 독일식 스타일은 이제 칸토르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독일식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칸토르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되는데 이제 칠판이 이제 너무 큰 관계로 앞에 걸 다 지워버렸죠. 이 화면상으로 이제 보면 이제 그 얘기들이 다시 나타나니까요. 자, 그래서 해석학에서는 수열이 수렴하면 극한값은 어떻게 존재한다? 유일하다. 그리고 수렴하는 수열은 무엇이다? 유개인 수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아까는 이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개념이 이제 존재하냐면, 해석학에서는 무슨 개념이 존재한다요? 실수계에서는 아까 실수계는 내가 세 가지 공리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공리가 체의 공리, 그 다음에 순서 공리, 완비성 공리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해석학에서는 이와 같은 순서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위상에서는 무슨 개념이 없냐면 순서 개념이 없으니까 위상에서는 조임 정리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AN, BN, CN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쪽에 와서 잠깐만 다시 보시면 이 문장의 뜻이 이런 거죠. 유 한 번째까지는 무시해도 돼, 그 뜻이죠. 유 한 번째까지는 무시해도 되고 그 다음부터 이런 관계야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모든 자연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놨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반드시 모든 게 아니라 유 한 번째를 제외하고 이 순서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룰이 성립이 안 됐는데 네 번째부터 성립이 됐대더라. 그래도 우리는 무슨 정리를 써도 무방하다? 조임 정리를 써도 무방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안 맞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조임 정리와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이 있으면 동그라미 4번을 더 많이 이제 선호하게 되는데, 동그라미 4번을 이제 더 선호하게 되는데, 이 문구는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동그라미 3번의 문제는 나중에 이 순서 관계를 논의할 때 부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수열이 xn이 어디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yn이 6개이면 xn 곱하기 yn의 극한값도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인데, 이 내용은 얘가 반드시 0이라는 말이 있어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면 얘는 무엇할 수도 있다? 발산할 수도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수렴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건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코시열은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유한번째 항을 제외하고 유한번째 항을 제외한 임의의 nm에 대해서 xm-xm이 입실론보다 작은 이러한 자연수 n이 존재하면 우리는 이것을 코시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한글로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다 나는 한글로 코시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코시라고 읽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기분학적으로는 코시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참고한 측이 코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서 이제 코시라고 했는데 이제 가능하면 그냥 코시 한글로 쓰시지 말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러면 수열이 수렴할 필충 조건은 코시열이다라는 뜻이죠. 코시열을 아까 말했듯이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극한값을 구하지 않고도 무엇을 알 수 있다.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가 되고, 특정한 부분 수열을 이용하여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우리는 코시열에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료상으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7번의 얘기가 되는데, 7번의 주장이 뭐냐면, XN이 축소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축소적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영어로 컨트랙티브라고 이렇게 그거를 한글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0과 1 사이에 얘는 구간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와 이것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해준다면, 그러면 우리는 XN을 축소적이라고 한다. 그럼 축소적이 되면 얘네들은 코시열이 된다. 근데 얘네들은 무슨 관계는 아니다? 필요, 충분 조건 관계는 아니더라. 이런 내용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분 수열의 정의는 따로 안 내리고, 우리가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XN이 X로 수렴하는 필충 조건은 임의의 부분 수열 XNK도 어디로 수렴한다? X로 수렴하더라.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할 때는 유의해야 될 것은, 이때 NK라는 것은 이름을 NK라고 붙인 거는 새로운 번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지만 NK는 고유 번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X1 X100, X101, 뭐 X203 이런 식으로 내가 번호를 뽑아냈어요. 부분 수열을. 그러면 이것의 원 번호는 1이죠. 그런데 얘에다가 첫 번째 뻔했다 그래서 N1, N1이라고 이름을 붙이자고. 얘는 이제 두 번째 뽑아냈다 그래서 N2라고 붙이는데, 이때 N2는 100을 뜻하는 거고, 새로 뽑은 데서 두 번째라는 뜻인 거고, 얘가 N3, 얘가 N4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항상 NK는 K보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번호의 사이즈가 크거나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 수열에서는 XN의 부분 수열이 발산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거나 또는 극한값이 다른 부분 수열들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수열은 무엇한다? 발산한다. 그러니까 부분 수열은 수렴성을 이용할 때보다는 주로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발산을 얘기하고자 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게 유명한 것이 마이너스 1의 n승이죠. 그래서 이것의 짝수열은 몇으로 수렴하냐면 1로 수렴하고 홀수열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해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의 극한값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바로 아까 이제 코시열과 함께 요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되는데, 수열 XN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위로 6개이면,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이제 왜냐하면 6개라는 말보단 위로 6개라는 단어를 쓰면 증가가 되면 뭐가 됩니까?
증가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증가 수열이 되면 그러면 당연히 제일 작은 값이 뭐가 돼요? X1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알파가 있게 되면 위로 유계라는 말만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유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위로 유계와 유계 중에 유계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요. 위로 유계보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위로 유계는 하나만 밝히면 되고 유계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하한과 상한, 아니, 아래로 위로 다 체크를 해야 되죠? 근데 왜 유계라는 단어는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는데 왜 유계를 씁니까? 라고 하는 경우는 이거예요. 내가 증가 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굳이 유계를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도저도 아닌지를 모를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위로 유계라는 표현보다는 유계라는 표현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루실 때 유계를 먼저 이제 논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위로 유계라는 대신에 그냥 유계 이런 표현들을 요즘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렴하게 되고 이때 수렴하면 극한값은 무엇에 문제인다? 수열의 상한이 극한값이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 표현을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감소 수열이고 유계이면 수열은 수렴하게 되고 그때 극한값은 바로 하한이 무엇에 해당된다? 극한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용되는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 수열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단조 수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만 순증가라는 말은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증가라는 말 속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순증가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이 문구는 순증가냐 증가냐라는 말은 그렇게 중요한 표현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푸실 때 우리가 꼭 체킹을 해봐야 되는데 뭐가 되냐면 이게 언어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 xn을 단조 증가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얘를 단조라고 하고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없으면 얘를 증가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그런가 하면 얘를 증가수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순증가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이 단조라는 말로 모노토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안 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썼는지를 보면 요것만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트릭틀리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스트릭틀리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스트릭틀리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순자를 쓴 건데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냐면 얘네들은 결과가 똑같은 의미를 지칭하고 있어요. 결과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요즘은 등호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는 강조하지 않는데 왜 등호를 이제 이거와 이것은 우리의 입장은 달라요. 그 문제의 결과는 동일한데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아래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검증은 뭐를 검증해야 되냐면 같지 않다라는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무슨 검증을 안 해도 돼요. 같지 않다라는 말을 검증할 필요가 없죠.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제 풀 때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결과는 똑같은데 그럼 당연히 위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xn이 항이 모두 다 양수가 된다면
산술 평균은 무엇과 같다? 기압 평균과 같다가 되는데 얘는 언제만 이용하면 좋냐면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언제 이용하는 게 좋냐면 얘가 every 무엇이 될 때, 상수로 나올 때. 그렇지 않으면 얘는 별로 유용한 이론이 안 돼 버려요. 되겠죠?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을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소 관계를 논의할 때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를 이용하는 경우가 이제 보편적이에요. 얘를 이제 보편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양수라는 말이 주어지면 이때 이 대소 관계를 무엇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것의 값이 1보다 적거나 같냐? 1보다 크거나 같냐? 요거를 이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황 판단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빨간색으로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빨간색으로 설명하는데 가끔 초록색으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뭐 굳이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해도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런 거를 평상시에 자기가 생각해 보고 있지 않으면 실전에서는 매우 곤란한 문제가 되어버려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얘만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이런 것이 존재하면 이 x1의 상한을 우리가 알파1이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x2, x3, xn에 대해서 또 이것의 상한을 알파2라고 하자. 이렇게. xn 플러스 1 주어졌을 때 이것의 상한을 알파 n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 얘네들은 무슨 수열이 돼요? 감소 수열이 되겠죠? 감소 수열이 되고, 그리고 이때에 이것의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문제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만 체크를 하는데, 이때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것을 알파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xn의 상한의 극한이다라는 말뜻에서 상극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또 이것을 반대로 하한을 이용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하한을 뭐 베타1, 베타2, 베타n이라고 한다면 하한은 하한은 증가수열이 되는 겁니다. 하한은 증가수열이 되고 하한의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극한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렴할 필충 조건은 요겁니다. 상극한과 무엇이 다 같을 때, 하극한이 같을 때 이런 형태가 됩니다. 되겠죠?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로도 이용될 수 있냐면,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매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아주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신경 쓸 때가 있어요. 요 그림에만 이제 신경 쓸 때가 있는데, 이 문제는 여기도 꼭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렴하면 상극한과 무엇이 같대요? 하극한의 값이 같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4번만 잠깐 봐볼까요? 14번. 문제풀이는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14번을 봤을 때 문제가 이렇게 안 주어지고 이렇게 정리되었을 때 AN의 상극한과 AN의 하극한을 각각 구하고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얘네들이 이제 수렴하는 수열이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실제로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일로 수렴을 해요. 이따가 이제 수업할 때 일로 수렴하는 과정은 내가 따로 얘기할게요. 얘네들은 일로 수렴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얘가 수렴하는 수열이다라는 것을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굳이 상극한, 하극한을 각각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얘가 수렴하는 수열이므로 상극한도 몇이다? 1이고 하극한도 1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대부분의 그 문제를 내는 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상극한을 구하는 원리와 하극한을 구하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발산에다 포커스를 둬서 상극한과 하극한을 다른 값을 만들어 버려요. 그럼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뭐를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냐면 이건 상극한 따로 구해야 되고 하극한 따로 구해 버리면 일단 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따로따로 다 구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결과도 같게 나오면 굉장히 허무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상극한과 하극한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상극한, 하극한을 각각 구해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수렴한다라는 것이 나온다면 굳이 상극한과 뭐를 하극한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 나가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고정관념의 문제예요. 고정관념. 그래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문제 나오게 되면 거의 이제 틀려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몇으로 간다? 0으로 수렴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엇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뭐예요? 조화급수의 문제죠. 이 조화급수는 무엇 발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죠. 발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고등학교 스타일의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 문제를 다루실 때 단순 무식하게 이제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입형이냐 서술형일 때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말 들어봤죠. 야매 수학이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극한값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 같으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무엇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극한값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렴하면 이것의 극한값과 이것의 극한값의 합이 전체 극한값이 되겠죠. 근데 얘는 상수열이니까 얘는 당연히 몇으로 수렴합니까? 1로 수렴하는 거고요. 얘는 A, N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렴하니까 특정한 값으로 갈 건데 N분의 1은 몇으로 갑니까? 0으로 가죠? 0으로 가니까 이것의 값은 몇으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러니까 알파 A, N이 몇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이 문제들을 해서 극한값은 1이겠네라는 것은 빠른 판단은 해볼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AN이 만약에 0이 돼버리면 뭐가 됩니까? N 곱하기 0. 그러면 0분의 1이니까 무한대적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문장으로 봤을 때 AN은 0이 아니겠지 하고 이제 문제를 다루는 전형적인 모델인데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해법은 아닙니다. 이게 절대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더니 그러면 A의 2는 뭐가 됩니까? A의 2는 N이 몇일 때예요? 1일 때니까 얘가 돼서 얘가 나오죠. 자, 뭐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중학교식 해설을 하면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한 번밖에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1 더하기 2분의 1이 좋은지 2분의 3이 좋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풀 때 그냥 무조건 2분의 3 했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얘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유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3을 보시면 2 곱하기 A2분의 1인데 요거는 A2를 집어넣으니까 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은 귀납적 사고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면 AM 플러스 1은 1 더하기 N, 얘는 이거를 봤더니 요게 되더라. 그래서 얘는 요런 값이 나오겠네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과정은 생략하고요. 여기에서 볼게요. 귀납적 사고라고 썼죠. 그러니까 이 귀납적 사고는 서술형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귀납적 사고는 문제결의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니까 얘가 항상 뭐라는 보장은 없다야. 항상 뭐라는 보장은 없다. 참이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거짓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다. 참일 수도 있다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얘 원리를 이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증명의 도구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수학적 귀납법은 논리적인 방법인데 귀납적 사고는 논리적이지 않고 직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해결에 무엇으로만 활용하라? 아이디어로만 활용하라 그런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인데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서술형보다는 기입형의 문제 또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풀 때 얘를 거쳐가는 수준의 문제라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목적이 아니라 얘가 도구인 경우에 해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목적이 아니라 무엇일 때라고 그랬습니까? 도구라고 했잖아요. 문제결에. 그랬을 때는 이 과정을 일일이 답안지에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뒷얘기들이 다른 얘기들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답안지가 아니라 시험지에다만 쓰시고 답안지에는 그냥 AN의 일반항은 이것이므로 라고 해서 이거를 일반항으로 그냥 바로 써버리시면 돼요. 그럼 얘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보다는
결과가 맞으면 여러분들한테 뭐도 맞았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는 거냐면 과정도 맞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n이 x로 수렴을 할 때 알파 n을 n분의 x1 플러스 xn으로 놓아보자. 그러면 알파 n의 극한값은 무엇과 같더라? x와 같더라 그런 뜻이에요.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유의사항은 알파 n이 x로 수렴했다고 해서 xn이 뭐로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다. x로 수렴한다는 보장도 없고 발산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자, 그러면 이 문제처럼 여기가 n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n분의가 나오면 우리는 의심하는 거죠. x1은 1, xn은 2의 2n승 마이너스 1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뜻인가 보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인 거죠. 이런 뜻인 거죠. 오케이? 이제 이런 뜻이 주어지면요. 이게 이제 옳은 방법인데 이때 x2는 몇이 됩니까? 루트 2죠? 그쵸? 그래서 요거로 주어지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는 n이 1과 몇이라고 가정하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던질 수 있죠. 어떤 의문을 던질 수 있냐면 xn이 1과 2보다 크거나 작다라는 사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요거 달랑 2개 보고 요겁니까? 라고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아이디어인데, 이게 또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인데 얘가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잖아요.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 말은 알파는 0 또는 몇이 됩니까? 2가 되는데 분위기상 0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얘네들은 시작점이 1이었고 루트 x는 무슨 함수예요? y는 루트 x가 주어지면 루트 x는 증가 함수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라고 가정을 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x k 플러스 1은 2의 xk가 되는데 이것의 값이 얘가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xn은 무엇이다? 유계라는 거죠. 두 번째, 얘네가 무슨 수열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증가 수열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n이 무엇일 때? k 플러스 1일 때 x의 k 플러스 1은 xk가 되죠? 근데 2 루트 x는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a와 b가 이렇게 되면 fa와 FB는 어떻게 된다는 논리예요. 이렇게 된다는 논리인데, 이렇게 된다는 논리인데, 이때 얘는 요게 되고, 그러면은 이때 얘는 무엇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얘가 증가함수인데, k-1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죠? 그런데 얘가 바로 뭐였어요? xk였죠? 그래서 이것도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xn은 증가 수열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xn은 하고 쓸 때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준 거니? 얘는 유계인 무엇이므로? 증가 수열이므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알파는 극한값 알파를 무엇이라고 하죠? 얘라고 놓으면 얘는 1과 몇 사이에 있다? 극한값은 1과 몇 사이에 있다? 2 사이에 있다죠? 따라서 (2가) 된다. 여기는 1과 2 사이에 있다라는 말 사이에는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요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얘네들이 무엇의 값이 같기 때문에 극한값이 같으므로 이것의 극한값도 몇이 된다? 2가 되더라는 논리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방법 2라고 쓴 건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논리적이진 않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얘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고 한다면 이것도 무엇을 구하는 게 중요하대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 두 번째 방법. 이거는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논리성은 떨어지는데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요. 얘는 다시 말해서 2의 x n-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xn이 무엇한다면, 수렴한다면 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명히 무엇보다는 크거나 같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뭐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2에서 알파는 몇이다? 2라고 쓰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이 표현은요. 항상 요게 되려면 무엇을 보장받을 때냐면 수렴한다는 걸 보장받아야만 이 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구는 내가 알파라고 하면 하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문제가 있죠. 급수에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아주 수학적으로 유명한 게 얘를 알파라고 누군가가 놓으면 하고 문제를 다뤄버린 거죠. 이거 옛날 수학자들이 이렇게 풀고 나서 기겁을 한 문제죠. 이렇게 놓았더니 얘는 1 더하기 2에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뭐가 돼요? 알파가 되니까 1, 2, 2의 제곱을 더했는데 알파가 몇이 나와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놓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놓는 게 아니라 얘를 S라고 놓으면 쓰는 게 아니라 수렴한다를 때만 뭐라고 놓을 수 있다. S라고 놓을 수 있다. 알파라고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급수 문제에서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들이. 이게 이제 교과 교문에서 나온 이제 유명한 이론이 되고 이게 이제 좀 엉뚱한 대로 흘러갔지만 이게 그래서 이제 중학교 문제에서 발생이 돼요. 중학교 문제에서 발생되는 게 이제 어떤 문제는 중학교 2학년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죠? 이런 것에 관련된 문제가 유리수를 뭐로 바꾸는 훈련을 합니까?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또 뭐로 바꾸는 훈련을 해요? 유리수로 바꾸는 훈련을 하죠. 그럼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 0.99999가 나왔다고 치자요. 그럼 책에서 그거를 풀 때 어떻게 풉니까? 0.9999를 x라고 놓으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양변에 10을 곱하면 10x는 또 뭐 9.9999 나와서 9x는 9가 돼서 x는 1입니다. 이런 값이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0.999를 x라고 놓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오케이? 그러면 0.99999를 급수로 번역할 수도 있고, 즉 10분의 9 더하기 100분의 9 더하기 1000분의 9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증가수열 x1은 0.9, x2는 0.99, x3는 0.999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는 6의 뭐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됐어? 이렇게 주어지면 x에는 분명히 증가수열이죠? 그러면서 0과 몇 사이에 있습니까?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6개인 증가수열이다.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 그래서 극한값은 모르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극한값을 무엇이라고 놓자? x라고 놓자 하고 0.999가 x라고 놓고 문제를 풀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중학생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중학교에서 그 문제가 항상 논란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가르쳐야 되는 이유. 교과 교문 문제인데,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이거죠. 중학교 3학년에서 무리수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무리수가 나오니까. 그럼 무리수의 정의는 뭐죠?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그럼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루트 2가 분수로 나타낼 수 없음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律법을 써야 돼요. 규律법. 규律법은 언제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죠. 수원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수원 얘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무리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제곱근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를 수업을 해야 돼요? 무리수 개념은 나오죠. 그러니까 무리수는 설명해야 되겠고 무리수를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다? 순환하는 무한소수이거나 유한소수는 유리수라는 걸 어디에서 이미 다루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다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뭐라고 하죠? 무리수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정의가 아니라 정리인데 성질인데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뭐가 된다? 문제 논란의 소지에 있다. 다시 이제 우리 원 목적으로 올게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다? 옳지 않다.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우리는 검증한 바가 없잖아요. 요 표기법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게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면 방법 1이 옳은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을 써서.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왜 두 가지를 꼭 얘기를 하냐면 문제 푸는 목적을 무엇이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목적 하에서는 방법 1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는 얘를 그냥 간단히 얘는 수렴하는 수열이고 얘는 2로 수렴한다 하고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는 쓸 때는 이론적으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적용을 하면 얘는 수렴하는 수열이고 그러면서 얘는 2로 수렴한다라고 쓰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 말을 할 때는 얘네들이 도구일 때는 이 과정을 빼버리고 그냥 결과만 여기다 뭐다 제시를 해주는 거고 얘가 과정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얘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절대 몇 번을 이용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이 강의할 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강의가 끝나고 나서 막 문제 풀다가 꼭 그래요. 이행내가 그러는데 두 번째 방법을 풀어도 된다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도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써서 복잡하게 풀었지라는 이제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공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목적이냐 도구냐에 따라서 과정을 달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주어질 수 있어요. xn을 이렇게 이제 놓자라는 거예요. xn을 그러면 얘는 분명히 무엇이 돼요? 발산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줘 보자요. 그러면 이것의 값은 n이 짝수면 0이고 홀수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6개죠. n분의 1은 어디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하고 아까 우리 0으로 수렴하고 6개가 되면 곱한 거는 0으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0으로 수렴을 하죠. 그런데 얘는 무엇이 됩니까? 발산하죠? 다시 쓰면 요거예요. 얘가 x로 수렴하면 얘도 x로 수렴하는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뭐는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구를 냈을 때 저자는 여러분들한테
의도적으로 이 정리를 압니까를 물어보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심을 요거를 이렇게 놓은 이 xn이 수렴한다. 여기에다가 무엇이다. 포커스를 맞추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풀이 방법은 오히려 머리가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머릿속에서 빨리 안 돌 때는 차라리 무엇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써보는 거죠. 이렇게. 됩니까?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로만 얘기를 해보시면 n분의 1이 n분의 1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거를 보면 일반항을 요거로 이제 놓을 수 있다죠? 그러면 코사인 2분의 n파이는 좌우지간 마이너스 1, 0, 1, 셋 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지간 6개인 거죠. n분의 1은 어디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하니까 시그마는 어디로 수렴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까?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죠. 그 다음에 얘도 봤더니 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A1이 양수니까 AN도 양수란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얘네들은 항등적으로 몇이 돼요? 2 루트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가 되겠죠? 오케이? 잘못 썼네. 쏘리. 루트 6인가요, 그냥? 루트 2, 3, 6, 루트 6이 되겠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AN은 무엇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죠?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얘가 되는 거죠? 이 AN의 요거죠. 그러면 AN이 루트 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네들은 무엇보다 적거나 같다요? 0보다 적거나 같다죠? 그러면 얘네들은 6개인 무슨 수열이다? 감소 수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6개인 감소 수열인가 수렴하는 수열이고 그때 극한값을 놓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주면 이때 이것의 극한값은 실제로 루트 6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좀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